제가 네 번째 이별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3시 와인 한 병을 비우고 전 남자친구의 SNS를 뒤적이며 질문했죠. 왜 항상 나만 버림받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모든 이별에서 상대방이 했던 말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걸요. 너는 너무 불안해, 숨이 막혀,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같은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이런 경험 혹시 공감되시나요? 국내 한 데이팅 앱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68%가 3회 이상 비슷한 패턴으로 연애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74%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만난 32세 직장인 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연애 초반에는 완벽해요. 하지만 6개월만 지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게 무너져요. 이게 저주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분석할 영상은 바로 이런 반복적인 사랑의 실패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는 사랑에 실패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10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하며 우리가 흔히 믿는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믿음이 오히려 관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사랑에 실패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착각. 2. 신경증부터 자존감 문제까지 10가지 심리적 패턴. 3.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4.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변화의 가능성. 당신도 이 패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의 연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청해보세요. 빠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나도 한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샘 수다를 떨며 연애 전략을 짜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데이트 신청은 3번에 1번은 거절해야 해. 너무 빨리 마음을 주면 쉬운 여자로 보일 거야. 이런 연애 규칙들이 마치 성경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연애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요. 영상에서 전문가가 설명한 가장 흔한 착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쉽게 허락해선 안 된다. 스킨십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더 끌려다닌다. 금방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더 헌신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착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함을 나눌 때 형성됩니다. 계산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 취약함과 진정성을 방해하죠. 제 친구 소연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항상 연애의 기술에 집착했습니다. 카톡을 보내고 정확히 30분 후에 답장하고 데이트는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항상 바쁜 척했죠. 몇 번의 짧은 연애 후 그녀는 지쳤습니다. 내가 연기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그들은 진짜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규칙을 버리고 그저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보여준 거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소연이에게 깊이 빠졌고 지금은 결혼 5년 차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찾아왔다는 거야. 첫째, 신경증과 사랑의 미묘한 관계. 영상에서 언급된 첫 번째 특징은 신경증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사랑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을 리비도의 우회도로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증상으로 우회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상담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 중 한 명은 35세의 미혼 여성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려 했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지연 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정 표현은 금기시되었죠. 괜찮아라는 말이 가족의 모토였습니다. 아프면 괜찮아. 슬프면 괜찮아. 화가 나면 괜찮아. 이러한 환경에서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성인이 된 후 강박적인 행동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남자친구들은 항상 내가 로봇 같다고 말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가 언급한 김병이 효자 없다는 속담입니다. 오랜 기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지치게 되죠. 지연 씨와의 상담에서 우리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나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감정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내 감정이 무섭지 않아요. 6개월 후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신경증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증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불신의 벽.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두드려 팼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밥상을 뒤집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어머니가 늘 울었어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을 날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나도 혹시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모든 잠재적 파트너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내 대학 시절 룸메이트 민지는 이런 불신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민지는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그 환경에서 살았고 그 결과 모든 남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처음 룸메이트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의 어떤 남학생과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녀의 미팅 경험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느끼다가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그녀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며 예를 들어 술을 2잔 이상 마신다거나 목소리를 조금 높인다거나 하면 즉시 관계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죠.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 모든 남자가 결국 아빠처럼 변할까봐. 민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어떻게 성인의 연애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행히도 이런 불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게 됩니다. 민지에게 제일 먼저 권한 것은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남성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위험 신호와 일반적인 행동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난 지금 민지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민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가끔 불안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내 아버지는 아니라는 걸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민지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셋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교육. 여자는 콧대가 높아야 한다. 사랑하는 쪽이 손해다.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이런 조언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지혜를 전수받으며 자랍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강아지에 비유합니다.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강아지와 사는 것이 즐겁지 않듯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사촌 언니 수진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항상 남자보다 내가 덜 사랑해야 한다는 엄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40대 중반까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어. 수진이가 한 번은 술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난 한 번도 완전히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 흥미롭게도 수진이의 인생은 47세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고 처음으로 모든 규칙을 잊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따랐죠. 처음으로 내가 더 사랑하는 쪽이 됐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게 내가 가장 행복했던 관계야. 사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니까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덜 사랑하는 쪽이 되라고 조언한다면 정중하게 웃으며 무시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도 함께 억누르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된 마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까?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어린 시절 많이 혼나서 억압이 되어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27세 직장인 현진 씨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헤어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정말 그를 사랑했는데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현진 씨의 성장 배경을 들어보니 그녀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감정 표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았죠. 괜찮아라는 말이 그녀의 어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아픈데도 괜찮다고 했어요. 슬픈데도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 내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모르게 됐어요. 현진 씨와의 상담에서 우리는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다, 나쁘다 수준이었지만 점차 더 구체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현진 씨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고 그 결과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현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더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에게 허락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도 감정 표현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고마워, 좋아해, 화가 나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째, 사랑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낮은 자존감.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기쁨? 감사함? 아니면 불편함? 영상에서 언급된 5번째 특징은 사랑받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상담사로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30대 초반의 대기업 임원 유진 씨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고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생활은 정반대였죠. 남자친구가 나를 칭찬하거나 선물을 주면 불편해요. 유진 씨가 상담 중에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유진 씨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니 그녀는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받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인정받았죠. 이로 인해 그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우리는 내적 어린아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스스로에게 주는 연습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유진 씨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칭찬에 하지만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자존감이 낮은 것은 단순히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적 패턴으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째, 스킨십에 대한 불편함과 그 원인. 다른 건 다 좋은데 스킨십만 불편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 있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나요? 전문가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스킨십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안아주고 길에서 귀여운 동물을 보면 만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내 오랜 친구 지민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신혼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스킨십 때문이었죠.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지민이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만질 때마다 몸이 굳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지민이의 경우 스킨십에 대한 불편함은 2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같은 말들이요. 둘째, 대학 시절의 불쾌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권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년 후 지민이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스킨십이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스킨십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잘못된 교육,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와 같은 메시지. 2. 트라우마,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경험. 만약 당신이 스킨십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심리적 원인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버림받음과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난 절대 버림받으면 안 돼.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건 최악이야.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버림받음과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긴장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건너는 사람 중 누가 더 안전하게 건널까요?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더 실패하기 쉽습니다. 내 사촌 동생 지원이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첫 연애에서 심하게 상처를 받은 후 버림받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관계에서 그녀는 언제나 그가 날 떠날까 봐 불안해했죠.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패닉 상태가 됐어.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나한테 실망했을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 이런 불안은 실제로 관계에 독이 됩니다.
지원이의 남자친구들은 결국 그녀의 끊임없는 확인과 의심에 지쳤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 즉 버림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와 함께 심리학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중 자기 충족적 예언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강하게 두려워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개념이었죠. 이 개념은 지원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나를 버림받게 만드는 거였구나. 지원이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버림받는다면 그래서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상처받겠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인식은 지원이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림받음이나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대개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이런 인식은 두려움의 힘을 약화시키고 당신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8째, 사랑에 대한 지나친 집착. 오늘 그가 연락이 없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우리 관계가 잘 안 되면 난 정말 살 수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내 전부야. 이런 생각들이 익숙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사랑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연료 중 하나로 설명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식사에 비유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끼를 거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불안해합니다. 제 사촌 연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연애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지만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남자친구에게 쏟았죠. 연희야, 요즘 왜 같이 영화 안 봐? 제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항상 남자친구가 바빠서 였습니다. 연희야, 그 재즈 공연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 미안해, 남자친구가 그날 만나자고 해서. 그녀의 모든 취미,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연애가 시작되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그녀의 집착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떠나갔죠. 한 번은 심각한 이별 후 연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떠나는 걸까? 그때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가지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죠. 연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잊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오래된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했으며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집착적 패턴의 원인을 탐색했습니다. 2년 후 연희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사랑에 중독된 것 같지 않아, 연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야. 만약 당신이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관계 외부에서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친구 관계, 개인적 성장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감을 찾을 때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9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 여자로 태어난 게 최악이야. 남자였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여자라서 항상 손해봐.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여성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9번째 특징은 자신이 여성인 것을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 남녀 차별을 경험했거나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에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엄마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서 실망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오빠에게만 용돈을 더 주셨어요. 직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렸어요. 내 대학원 동기 민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항상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세 남매 중 유일한 딸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오빠들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았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오빠들은 늦게 들어와도 괜찮았지만 그녀는 엄격한 통금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민서는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연애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민서가 종종 말했습니다. 결국 여자를 무시하고 통제하려 들어. 민서의 연애 패턴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잘 진행되다가도 점차 그녀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여성 차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여자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의견 차이가 있으면
남자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해석은 관계를 점점 더 긴장시켰고 결국 파트너들은 지쳐서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서와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투사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민서는 이 개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든 남자를 잠재적 차별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인식은 민서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가진 독특한 강점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민서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도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여성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현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열째, 정견의 획득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 지금까지 9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사랑의 실패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견의 획득을 강조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온 개념으로 바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견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장기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규칙과 패턴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내가 계속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정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 내담자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30대 초반까지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나르시시스트적인 남자들이었죠.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다가 점차 그들은 내 감정적 필요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왜 나는 항상 이런 남자들만 만나지? 라고 물었지만 정작 내 선택 패턴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점차 나의 선택 패턴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카리스마 있지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와 비슷한 남자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패턴을 인식한 후 나는 의식적으로 다른 유형의 남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이전에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유형의 남자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존 관점을 내려놓고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포기하세요.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는 순간 정견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이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견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애 역사를 돌아보세요. 반복되는 주제나 패턴이 있나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끌리나요? 관계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나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패턴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 역학, 사회적 메시지 등이 당신의 관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관점과 행동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관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11번째, 깊은 트라우마와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영상에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고 왜 그런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흔히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계와 뇌에 각인된 경험으로 의식적인 이해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 소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대학 시절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고 그 후로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라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명상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남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소라의 경우 트라우마는 그녀의 몸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EMDR 치료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트라우마 기억을 재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MDR은 마법 같았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읽은 모든 책보다 몇 달의 치료가 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면서도 변화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강한 행동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가정폭력, 성적 트라우마 등은 종종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여성들의 10가지 심리적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패턴을 자신에게서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탐색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 역학, 과거의 관계 등이 어떻게 당신의 현재 패턴을 형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자기 성찰과 함께 책이나 강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패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익숙한 것, 심지어 그것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이고 때로는 옛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친구 유미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그녀는 10년 동안 반복되는 관계 패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항상 잘못된 남자들에게 끌렸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죠. 유미는 2년 동안의 심리 상담과 자기 탐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턴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점차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끌리지 않던 유형의 남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롭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새로운 패턴은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유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존중, 감정적 안정, 진정한 친밀감이 있는 관계였죠. 가장 놀라운 것은 유미가 최근에 말했습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끌리는 사람의 유형도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할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당신이 끌리는 사람의 유형, 당신이 허용하는 행동, 당신이 경험하는 관계의 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사랑 패턴을 바꾸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우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더 건강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니까요. 당신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내딛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멘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지지가 우리가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